이분은 저희가 사설이 길어지면 안 돼. 빨리 모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신한은행의 WM그룹 오건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이렇게 저희 멤버가 또 모인 거는 2달 만에. 2달 만이네요. 예, 네. 연초에 보고 이제 매달 초에 뵙겠다고 되게 반가워했는데 네. 예, 지금 이제 3월 돼서야 또 됐네요. 네. 근데 부장님 이게 시장이 상당히 너무 어려운 때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아, 네. 한편으로는 저는 좀 기대도 되고 아, 네. 걱정도 되고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이게 잘 우리가 얘기해야 여기 되는데. 쪽집게가 되고자 하는 그런 그 과욕은 부리지 마시자고요. 네. 현재 상황에 대해 최대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이 딱이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일타 강사님이시니까 일단은 이제 저 좀 궁금한 거 오늘 좀 여쭤봐도 네. 되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큰 얘기긴 한데 원자재 가격 오른 거를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이거 쉽게 안 떨어질 것도 같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비용 측면에서 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만 발생하는 정도일 거냐, 즉 경기에는 큰 충격을 안 줄 거냐, 아니면 이제 경기까지 충격을 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냐, 네. 즉 최근에 이 물가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깝다고 보시는지. 거기에서 하나 더 붙이면 네. 연속으로 아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연준의 금리 스탠스가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현재 상황들, 현물 상황들로 인해서 과연 얘기한 것처럼 중간에 베이비 스텝 앤드 빅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 네. 네, 그거 연결해서 설명하실 것 같아서 이 얘기만 아예. 해도 오늘 뭐 충분한 이걸로 끝내죠. 그게 그냥 우리는 아, 그냥 예. 가만히 들어야겠는데. 아, 예. 아, 이게 되게 이제 어려운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컨센서스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냐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컨센서스로는 현재로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닌 것 같다. 가장 큰 이유는 성장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일단은 1번이고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지난해 말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고 이번에 하는 총재께서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기자 질문을 받았을 때도 하는 총재께서도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 정도의 그때 당시에 7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요원한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었어요. 물론 이제 그분의 말씀이 무조건 다 맞다라는 표현보다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바라봤었을 때의 컨센서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논하기엔 아직 성장세가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면서 성장을 지금보다 찍어 누르게 되면 네. 그게 결국엔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거든요. 그럼 약간은 좀 시계열을 넓혀봤었을 때 과연 이게 스태그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라 판단하게 되는 건데 그건 이제 연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하반기가 되면은 공급망의 문제가 해소될 거기 때문에 저절로 물가가 내려올 것이다라는 견해가 좀 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저절로라는 단어를 들으면 되게 우리 느낌에는 어감이 별로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에 작년 4월 달에 이제 트랜지토리라는 표현을 하면서 하반기에는 저절로 물가가 내려올 것이다. 이거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다라고 하면서 그때도 저절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저절로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감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연준 위원들도 전체적으로는 저절로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 질문에 대한 컨센서스가 나옵니다. 저절로 하반기에는 물가가 내려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물가가 높다고 이걸 잡으려고 너무 금리를 세게 올리게 되면 빅스텝을 밟게 되면 시장이 휘청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은 결국에는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튈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성장 둔화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다라면 정확한 판단할 수가 없다라면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게 맞다. 그래서 0.25%씩 금리를 올리는 그래서 3월 달에는 0.25%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0.5를 올릴 가능성은 지금 현재 0%입니다. 0%죠. 예, 그리고 이제 오히려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시장에서 살짝 기대를 하는 건데 3월에 예, 그렇죠. 예, 3월 금리 동결 6%. 가능성도 한 5%, 6%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스태그 아니다. 성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반기에 물가는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빅스텝을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컨센서스가 과연 맞느냐?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 이제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스태그냐 인플레이션이냐를 지금 놓고 판단하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게 과연 성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네. 이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마켓을 볼 때 지금 판단이 잘 안 서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판단이 잘 안 서게 되면은 과거에 비슷했던 때가 언제 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2008년도나 2011년도로 가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도 더 과거로 밀어내면서 2000년도까지도 내려가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2008년, 2011년 얘기를 해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2000년도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좀 드려보면서 시작을 할까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000년도 하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닷컴 버블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기엔 좀 이렇게 너무 주제가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네. 닷컴 버블 당시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 드려보면은요. 왜 이때 얘기를 끌고 오느냐? 그때 당시에도 0.5%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2000년도 5월 16일이었고요. 그날 0.5%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연준의 페드 금리는 6%에서 6.5%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서 굉장히 큰 힌트를 주신 건데요. 예, 그렇게 되면서 그때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빅스텝이 한번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0.5%를 인상한 적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3월이 되든지 언제든 0.5%를 인상하게 되면 22년 만에 0.5% 빅스텝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전례로 따라가면은 이제 94년까지 나가게 되죠. 물론 0.5% 0.75씩 낮춘 적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0.5%를 원샷에 올려버린 적은 2000년도 5월 16일 이후에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때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보는 거죠. 99년도까지 가게 되면서요. 98년도에 이제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죠. 또 러시아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예.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서 거기 포지션을 갖고 있었던 이제 LTCM이 파산을 하죠. 롱텀 캐피탈이. 예, 그렇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금융시장 전체가 경색으로 접어들 수 있으니까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게 되는데 95년도에 보험적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98년도에 금리 인하를 또 단행을 하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연준이 그때는 그린스펀이었거든요. 그린스펀 풋이다.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그린스펀이 밑에서 받아주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넘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넘쳐났던 유동성에다가 문제는 뭐냐면은 이머징 시장에다 초토화가 된 거잖아요. 95년도에 멕시코가 무너졌고, 그렇죠. 96년도에 동아시아가 무너졌고, 97년도에 한국이 IMF 선언했고, 98년도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움 선언했고, 99년도에 브라질이 무너지니까 아르헨티나도 무너지면서 그러면은 이머징 시장이 전체적으로 힘들고 일본은 금융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었고요. 그리고 중국은 뭐 그때 당시 이제 뭐 소로스 타이거 펀드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홍콩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홍콩 그 패그제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게 98년, 99년이니까 전 세계 눈을 씻고 찾아봐도 투자할 만한 곳은 미국을 제외하면 그 어디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다 미국 이외엔 답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 미국은 차별적인 성장을 가져가고 있었고 네. 그 핵심에는 IT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IT 하이웨이와 함께 이제 빅테크가 아니죠. 그때는 빅테크라는 말은 안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TNT라는 말을 그때 썼었는데 자금이 이제 그 기술주 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나스닥 시장이 빠르게 상승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 참 재밌었던 게 생산성 혁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결국엔 기술의 혁신이라는 건 생산성의 개선을 만들게 되고 생산성이라는 거는 동일한 노동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더 이제 낮은 비용으로 생산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성장은 강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생산성 혁명이 만들어낸 새로운 세계다. 그래서 이제 뉴 이코노미에 대한 얘기가 되게 컸던 게 이제 99년도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99년도 하반기로 접어들게 되면서요. 미국의 성장세가 굉장히 탄탄해졌고요. 물가가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연금 계좌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매입을 했었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답니다. 세금을 왜 안 내냐면 연체료가 나오잖아요. 연체료가 뭐 예를 들어서 10%다라고 하면은 연체료를 그냥 내는 거죠. 대신에 연체를 시키고 나중에 연체를 내더라도 이걸로 지금 주식 투자를 하면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나니까 세금을 안 내고 일단 연체를 시키면서 주식 투자에 이제 올인을 했었던 이제 그런 경험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너도나도 주식 시장으로 몰려가게 되면서 주가가 뛰게 되죠. 네. 그럼 자산 가격의 상승을 경험하게 되면서요. 사람들은 생산보다는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되게 많았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을 안 하는 거죠. 일을 안 하면서 이제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컸는데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생산을 적게 하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물가가 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2000년도 초반에 미국의 실업률은 3.9%까지 내려갔고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9년도 하반기가 되면 4.75%였던 연준 기준금리를 0.25씩 조금씩 올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참 독특했던 게 기준금리를 대여섯 차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요동을 안 하고 오히려 수직으로 오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 2000년도 3, 4월을 넘어가면서
이제 그린스펀 의장이 이제 0.5%의 이제 빅스텝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0.5% 기준금리 인상이 2000년도 5월 16일 날 단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5월 16일 날 0.5%를 인상했던 그날 나스닥 증시가 7%인가 폭등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미 0.5% 인상은 반영이 됐고 더 이상의 불확실성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처럼 받아들여져서 폭등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좀 되게 시장이 되게 안 좋았었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이제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이제 6.5%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골드만삭스에서 그 전망을 해요. 물가 상승세하고 미국의 성장이 워낙 탄탄하니까 이거 금리가 기준금리가 7.5까지 올라갈 것 같다. 그해 연말에 2000년도 연말에 7.5%를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역설적이었던 게 기준금리 인상을 더 못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2001년도 1월 2일 날 FOMC가 없었거든요. 2001년도 1월 2일 날 긴급 FOMC를 열고 0.5% 긴급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리고 2001년도 1월 말 그 달의 말에 이제 FOMC가 정례로 있잖아요. 1월 FOMC. 네. 거기서 0.5%를 추가로 인하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해 2001년도 2002년도에 걸쳐서 6.5%까지 올렸던 기준금리를 1%까지 이제 잡아내리게 돼요. 그럼 이제 이 지루한 과정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는 이거죠. 2000년도 5월 달만 해도 성장세가 너무 탄탄했던 겁니다. 소비도 너무 탄탄했고 실업률도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왜 2001년도 1월에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그린스펀이 왜 긴급 금리 인하를 했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 그렇죠. 당시 이제 그린스펀이 2000년도 초반에 의회에서 증언을 하길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소비의 효과, 웰스 이펙트를 만들어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부의 효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소비를 자극했고 이게 물가 상승하고도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2001년도 초에는 이제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결국엔 나스닥 주가가 2000년도에 한 30-40%가 깨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역부의 효과라고 하죠. 결국에는 주가가 너무 많이 깨지고 있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떠난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자산 가격이 깨지기 시작을 하니까 소비가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위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는 올라가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미국의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둔화가 되는 거죠. 근데 물가라는 게요. 저도 이제 참 작년에 많이 반성을 하는 겁니다만 물가 상승세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물가가 이제 실제 물가가 많이 뛰더라도 실물 경제에서의 물가가 천천히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임금이 늦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렌트비가 늦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늦게 달궈지는 거죠. 항아리처럼.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은 문제가 뭐냐면 떨어질 때도 늦게 떨어지죠. 그렇죠. 결국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렌트비를 올려받아야 되는데 제가 곽지점장님한테 지난달에 계약을 한 거예요. 물가가 오르기 전에 이번 달에 계약할 걸 지난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갑자기 전화해서 1년 계약을 했는데 렌트비 이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럼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야 올라간 물가를 반영해서 렌트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럼 렌트비가 후행해서 따라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반대의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물가가 떨어지면 렌트비를 낮춰야 되는데 이미 지난달에 저는 곽지점장님하고 비싼 금액의 렌트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상황이 바뀐 거죠. 곽지점장님이 좀 짜증이 나실 겁니다. 한 달만 있다 했으면 렌트비 많이 뺀.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물가 상승세가 그때까지만 2001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물가 상승세는 남아 있었는데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가 됐거든요. 이때는 연준 위원들이 이 예상을 해요. 성장세가 이렇게 빨리 둔화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물가도 시차를 두고 따라 내려올 것이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물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기준금리를 인하했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주가가 크게 뛰어야 되는데요. 성장세의 둔화 속도가 너무 빨랐나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되게 닷컴 버블 얘기하면 지금하고 비교하지 마라. 왜냐하면 닷컴 버블은 실적이 안 나는 IT 기업이 하락한 게 닷컴 버블이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지금의 아크처럼. 그래서 2000년도 내내는 나스닥이 좀 많이 하락했고 S&P하고 다우존스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었어요. 근데 2001년에 들어와 가지고는요. 초반부터 S&P하고 다우존스도 같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결국에 뭘 반영하냐면 단기적인 리세션을 짧은 이제 불황을 이제 반영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하락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보다 성장이 둔화되는 속도가 더 빠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좀 고전을 했었던 그런 2000에서 2001년도 사이에 이제 기억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굳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탄탄해 보이고 지금의 성장이 굉장히 탄탄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하고 엮여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첫 번째는 전쟁하고도 엮여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탄탄한 소비하고 엮여 있을 수 있고 그럼 그 탄탄한 소비라는 거는 미국이 아직까지 하고 있는 이제 끝났네요. 이번 달이 지난달 말로 끝났겠네요. 양적 완화라는 거하고도 맞물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낮은 금리하고도 맞물려 있겠죠. 그리고 2000년도 4월 달, 2000년도 12월 달, 2001년도 3월 달에 연달아서 이제 퍼부어 줬었던 경기 부양 자금들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맞물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런 재정 지원의 효과가 좀 줄어드는 면이 첫 번째는 생겨난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자산 시장이 향후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자산 시장이 조금 더 휘청거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소비 위축하고도 만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반기로 넘어갔을 때 이제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 우리는 이제 다 이 생각만 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하고 스태그플레이션 이 두 가지의 개연성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못 걸리면은 이제 디플레이션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상상해 볼 수,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실 겁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먼저 2000년의 사례를 통해 말씀드렸고요. 요걸 조금만 이어가 가지고 08년도로 가보면 08년도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라는 극단적인 케이스가 있지만 08년도 5월 달에 보면은요. 아직 원자재 가격 중에는 08년도의 고점을 버티지 못한 게 많이 있어요. 국제유가 그때 145불이었습니다. 맞아. 못 벗겼어요. 150불이 눈앞에 아직 못 있었죠. 벗겼어요. 예. 예. 그때 고점이 2008년도 6월에 있었거든요. 그때 고점 아직 못 벗겼어요. 그때 당시에 초반에 이제 그 2007년도 하반기 말에 딱 그 베어스턴스 산하에 있는 헤지펀드 3개 파산하면서 돈을 뿌리기 시작하는데 금리를 낮추고 이렇게 뿌려준 유동성이 결국에는 돈을 뿌리면 이 돈은 어딘가 성장이 나오는 곳에 가서 고이게 마련이거든요. 그럼 그때 은행주부터 시작해서 성장이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곳은 원자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시장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갔고 자원부국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갔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 4월달, 5월달에 러시아, 브라질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고 이제 지금 뭐 RTS 지수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때 2,500 갔어요. 2,500. 그게 저기 그 뒤에 굉장히 높이 올라갔을 때도 2,000을 못 건드렸거든요. 2,500까지 갔어요. 900 밑으로 내려왔죠. 네, 예, 뭐 밑으로 확 의미가 내려왔죠. 없잖아요, 500 이렇게 네. 내려왔죠. 500 밑으로 이제 거래가 안 돼서 그렇지 안 되니까, 500 예. 미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결국에는 원자재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원자재에 투자하자라는 생각이 좀 많았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원자재 투자 붐이 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한다거나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그럼 제일 많이 오르는 게 원자재 가격이 뛰어요. 금리 인하를 하면 원자재 가격이 뛰어요. 그럼 물가를 더 올려놓죠. 그래서 저도 2008년도 8월 달까지는 그때 이제 전 초짜였고 그때 이제 박 박사님 거 이제 글 많이 볼 때였습니다. 다들 무슨 생각했냐면 인플레 어떻게 잡지 이 얘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은행이 2008년도 8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했고요. 유럽중앙은행도 2008년도 8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연준도 금리를 인상할까 말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그 다음 달이 2008년 9월이 리먼 파산이었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만 생각하다가 갑자기 디플레이션을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확 전환이 됐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높아진 물가라는 건요. 높아진 물가가 너무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면은 성장을 찍어 누르게 마련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성장이 만약에 탄탄하게 기반이 탄탄한 성장이면 조금씩 눌리겠지만 이 성장의 기반이 약간 눈사람처럼 마치 누르면 확 녹아서 들어가는 것처럼 만약 기반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성장이었다고 하면 이게 훅 눌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됐었을 때는 원자재 가격이 이제 같이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질문이 인플레냐 스태그플레이션이냐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모르겠지만 저는 두 가지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이면에서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고요. 인플레를 걱정하다가 불과 6개월 만에 디플레이션을 만났던 게 2000년도의 사례고요. 인플레를 고민하다가 갑자기 디플레를 고민했던 게 한 달 만에 네. 그게 2008년의 사례였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첫 번째 좀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연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연준 위원들이 하반기에는 물가가 저절로 내려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상황극을 좀 하나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여기서 하나 학생이 고3 학생입니다. 네. 고3 학생이 이제 3월이잖아요. 이제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입시 전문가라고 가정을 하고 저희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한 거죠. 상담을 요청해가지고 이제 질문이 뭐냐면
올해 이제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스카이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먼저 뭐라고 답변했냐면 저기 잘 될 겁니다. 무조건 잘 될 거니까 하반기엔 더 잘 될 거니까요. 열심히 해보시죠. 화이팅! 이렇게 이제 딱 말을 끊었어요. 예, 화이팅! 딱 그랬더니 이제 곽지점장님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절대 이런 거 봐주지 않으세요. 그럼 이제 딱 아마 이제 곽지점장님 스타일상 이러실 거예요. 저런 얘기 듣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하면서 이제 시작하실 거예요. 뭐냐면 냉정하게.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본인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 할 거예요. 맞죠? 그쵸. 그래서 이제 먼저 이걸 물어볼 겁니다.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어제부터. 어제부터 이제 하루에 12시간씩 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진짜 잊지 않고 계속 꾸준히 밀고 가면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그렇죠. 현실적인 그렇죠. 조언이죠. 예. 근데 다 이제 얘기가 끝났어요. 저 이제 학생 퇴장했습니다. 끝났는데 이제 갑자기 박 박사님께서 한숨을 푹 쉬시는 거죠. 후 하면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작년 이맘때도 저 학생을 내가 상담한 적이 있었다. 그때도 비슷한 질문을 했었다. 그리고 그때도 12시간씩 공부하려고 한다고 했었는데 안 하고 달라진 게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의지가 좀 박약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 여기서 한번 돌 수 있죠. 이 재미없는 얘기를 왜 했을까? 그럼 그 학생의 이름은 연준이라고 얘기하죠. 그 학생 연준이라는 학생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하반기에는 물가가 저절로 내려올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곽지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쪽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달 금리를 인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미래라는 건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실존적인 인간 주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미래는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거잖아요. 무언가 그 학생은 뭔가 핑계만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내 체력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저 금리 인상이란다. 공부를 12시간을 하는 것보다는 5시간만 이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들어오게 된다면 그러면 물가가 과연 잡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딱 터졌잖아요. 이걸 딱 바라봤었을 때는 유가가 125불까지 올라오죠. 근데 예상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0.25% 금리 인상은 그러니까 0.5%는 오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반기가 되면 저절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데 왜 그럴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만약 느리게 가잖아요. 연준이 느리게 가면 자산시장을 환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산시장이 환호하면은 자산시장 중에서 성장이 나오는 쪽으로 돈이 몰리겠죠. 그게 어딜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원유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자재 시장으로 돈이 더 몰릴 수 있거든요. 그럼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면 원자재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원자재 시장으로 돈이 몰리면 인플레이션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죠. 그러면 나중에 금리를 더 빠르게 올려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고민을 하는 게 이번에 이제 보면은 점도표를 찍으면 18명의 위원들이 점도표를 찍는데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네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 생각엔 저절로 물가가 내려온다는 사람들한테 이제 일침을 놓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게 무서운 말을 하더라고요. 저절로 내려오는 물가는 없다. 그렇지. 우리가 무언가 액션을 해야 되는 거고 시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고착화되는 걸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7월 1일까지 1%를 인상해야 된다. 한 번 올릴 때 0.25%니까 7월 1일까지 몇 번이 있냐면 FOMC가 세 번 3월, 5월, 6월 3번 있어요. 그럼 0.25씩 3번 다 올려도 0.75죠. 그럼 한 번은 어딘가에 하자. 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딘가 한 번은 0.5%를 인상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면 제 생각이 이거 같아요. 18명이 있는데 블라드 한 명이 얘기하는 겁니다. 인상해야 된다고. 그럼 17명이 반대하죠. 그럼 이 17대 1로 뜨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17대 1로 뜰 때 이기는 방법은 데이터로 싸우는 수밖에 없죠. 그럼 3월 달에 과연 그 데이터가 나올까? 3월 달에 높은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17명이 얘기해요. 이거 일시적이야. 하반기 되면 저절로 가라앉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안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7대 1에서 밀릴 수 있어요. 근데 6월이 됩니다. 6월 달 FOMC예요. 그럼 5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발표가 됐겠죠. 근데 여전히 높아요. 국제 유가도 되게 높아요. 그럼 17대 1에서 한 명이 얘기할 겁니다. 17명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하반기에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데이터에서 싸우게 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면 블라드 총재는요.
결국에는 전선을 조금 뒤로 미룬 다음에 거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3월이 아니더라도 6월, 5월달, 6월달에 승부를 다시 보자라고. 그러니까 매 FOMC마다 불편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얘기를 사실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엔 기대 인플레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무슨 말씀드렸냐면 3월 달에 0.5% 인상 확률이 제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 달에 금리 인상 확률을 보면요. 6월 달에 1%까지 오를 확률이 한 달 전에 30%였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33%입니다.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갔어요. 3월에 늦추게 되면 6월에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장도 그런 프레임워크를 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잡지 못하면 뒤에서 끌어올려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냐 스태그플레이션이냐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 성장의 둔화가 된다면 인플레가 남아있고 그러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지만 성장이 빠르게 둔화가 되면은 잡고 있었던 물가 자체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건 오히려 디플레이션의 가능성도 같이 좀 한번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답이었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저절로 내려온다라기보다는 연준이 어떤 액션을 취하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질문 주셨던 게 금리 어떻게 가져갈까? 저는 이제 블라드웨이 말씀을 드리면서 17대 1의 싸움을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7월 1일까지 1% 인상이라고 약간 끼우는 수를 둔 거죠. 다들 불편하게. 그냥 3월에 하고 3월에 대충 해서 좀 항복하고 끝내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 이런 부분들로 계속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 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우 듣다 보면 이게 홀려. 자꾸 우리 부장 얘기 듣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네. 사실 이제 경기하고 물가라는 게 좀 시차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선행하고 물가가 이제 후행하니까 네. 약간 인플레, 스태그플레, 디플레는 제가 봤을 때는 국면을 쪼개본 약간 스냅샷 같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하고 물가가 같이 올라갈 때 인플레인데 결국은 이제 경기는 먼저 꺾이고 물가는 아직 짱짱하니까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처럼 보이는 거고 결과적으로 경기가 꺾이면 이제 물가도 따라 내려올 거니까 이제 그다음 네, 그렇습니다. 국면은 이제 네. 디플레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조금 부연해서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아까 이제 그 말씀 저는 되게 와닿았거든요. 연준이 액션을 취해야 결국 인플레가 잡힌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액션이 시장이 받아들일 정도의 액션인 건지 그렇죠.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건지가 중요할 것 같고 네. 이미 많은 시간을 지금 허비해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일시적이라는 물가 판단이 지금 잘못됐었고 연준은 훨씬 지금 뒤에 물가를 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솔직히 7월 1일까지 100bp를 올린다 하더라도 기준금리 1%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물가는 7, 8% 계속 있을 텐데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연준이 늦게 대응을 하면 대응할수록 끝자리는 오히려 더 금리를 뒷부분에 가서는 가파르게 올라야 될 리스크가 커지는 거 아닌가. 네. 네. 저는 그런 우려가 드는데 혹시 어떻게. 네, 저도 그러니까 공감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블라드가 주장하는 논리를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맞는 말만 해가지고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환율 방어를 할 때나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쓸 때도 찔끔찔끔 던지는 건 답이 없죠. 찔끔찔끔 던져봤자 효과가 없고 초반에 충격과 공포죠. 확 질러버려야 그래야 이제 상대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블라드 총재도 결국엔 그겁니다. 이제 초반에 시장의 기대를 꺾을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이게 되면 뒤에 그만큼 많이 올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렇지, 얘기를 하고 그렇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다만 다른 연준 의원들의 마음도 저는 되게 이해가 되게 많이 돼요. 연준 의원들의 마음은 뭐냐면 성장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물가만 도려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순적이면서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러니까 되게 좀 그러니까 쉬울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장이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으면 그때는 물가를 도려내도 아파더라도 워낙 튼튼한 청년이면 버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려면 너무 한꺼번에 세게 가는 것보다는 살살살살 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양쪽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참 아주 이상하게 걸려버린 게 이번에 결국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같은 경우도 9.11 테러 때 보시면 국제유가가 무너져 버렸어요. 딱 터졌을 때 국제유가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딱 9.11 테러 터진 다음에 했던 건 결국 전 세계 국가들이 그 금리 인하 공조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2001년도 4분기가 10월 11월 달에 생각보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코스피 지수도 제 기억에 400포인트인가 해서 이게 막 밀어 올려가지고 900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유동성 공조를 했었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니까. 그리고 그 외에 있는 그런 대부분의 전쟁들을 바라봐도 몇 가지 케이스를 제외하면 거의 다 유가가 주저앉아 버려요.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니까. 근데 이번 케이스가 참 독특한 거죠. 유가를 하늘로 보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아주 좀 제대로 골치 아프게 걸려버린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이게 뭘 건드리게 되냐면 결국에는 돈을 풀게 됐었을 때 이 돈이 원자재 시장으로 몰리게 만드는 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그림이 되게 어려운 거냐면 물론 이제 저는 주식은 잘 모르지만 요즘 흐름이 뭐냐면 작년 재작년 보면 작년 상반기 재작년 하반기 보면은 주가가 뛰잖아요. 금리는 멍 때리고 있고 유가는 못 올라와요. 그러면 유가하고 금리는 멍 때리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날아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요 주가가 뛰잖아요. 어김없이 유가가 그만큼 뛰고 금리가 세게 뛰어요. 그러면 물가가 뛰고 유가가 뛰고 금리가 뛰면은 그만큼의 비용을 올리게 되면서 위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위에 천장을 갖다가 막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농구를 하는데 수비가 없으면 얼마든지 골을 넣겠죠. 근데 여태까지는 수비가 안 붙다가 수비가 너무 잘하는 나이스한 수비수가 둘이나 붙는 겁니다. 이러면 앞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물러나면은 그땐 수비수가 떨어져 나가요. 금리 안 올라가네, 유가 안 올라가네. 그래서 다시 치고 나가면 또 들러붙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게임을 만드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사실 그 블러드가 7월 1일까지 100bp를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는 전쟁 나기 전부터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가가 90불대 정도의 네. 얘기였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120불 더 갔잖아요. 네. 그리고 뭐 미래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글쎄 뭐 내일 모레라도 당장 막 전쟁 빨리 끝나면 저도 너무 좋겠지만 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이렇게 녹록해 보이진 않고 그럼 어쩌면 블러드가 얘기하는 7월 1일까지 100bp도 현재 상황으로 업데이트 해보면 지금은 블러드는 야 7월 1일까지 100bp가 아니라 150bp 올려야 돼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참고로 하나 더 덧붙이면 가만히 있던 바이든이 최근에 보면 미국 정보가 어마무시하게 정확했지 않습니까? 이번 러시아 관련해서. 정보가 예. 근데 바로 직전에 한 달 전쯤에 바이든이 갑자기 그동안에 그 행정부로서는 낮은 금리와 그 완화적인 스탠스, 재정 지출 이런 것들을 계속 옹호하던 입장이었었는데 갑자기 돌연변이 하면서 2월 달에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앞장서서 막아야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 다음부터 주식시장 곤두박질 쳤거든요. 네. 저는 느낌이 뭐냐면 이거 뭐 유가 그때 유가가 막 오르고 있었을 때였어요. 네네. 근데 이미 유가가 추가로 오를 거를 계산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요즘 이 우크라이나전이 터지고 나니까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이든 천재설 지금. 저도 뭐 이제 뭐 유가를 네. 예측했다 이런 것들보다는 네. 예를 들어 중동 지역의 분쟁이 심해졌었을 때는 유가가 더 올라갈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유가 100불설은 이미 넘어섰지만 유가 100불설은 이제 그때 뭐 11월 달에도 11월, 12월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군대를 전진 배치할 때도 네. 이게 만약에 실질적인 전쟁으로 이어졌을 때는 유가 100불을 넘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어느 정도는 뭐 염두에 둔 포석이 될 수도 있었겠죠. 물론 뭐 125불, 뭐 130불 이렇게 찍지는 않았겠지만요. 네. 근데 결국에는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옐런 의장도 며칠 전에 나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연준이 성장을 크게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이제 볼 수 있었고요. 그 블라드 총재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나와서 거듭해서 얘기했었던 건 뭐냐면 결국에는 7월 1일까지 나는 1%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양적 긴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저는 이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긴축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뭐냐면 금리를 빨리 인상하면 안 된다. 왜? 그러면 첫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 미국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 이제 그 맞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블라드 총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 경제의 성장을 그렇게 크게 자극하지는 않는 것 같다. 현재까지로만 봤을 땐 오히려 되려 유럽의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신흥국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이건 신흥국이 흔들리게 되면은 뒤를 돌아가지고 이게 미국 경제도 흔들게 되고 그럼 미국도 금리를 인상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워낙 긴 얘기니까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거죠. 단기 금리를 너무 빠르게 인상을 했었을 때는 중장기적인 성장 둔화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서 단기 금리 인상에도 장기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 장단기 금리가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결국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은행들의 마진이 줄어들게 되고 특히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유인이 줄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시중의 유동성 축소가 너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천천히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블라드가 얘기하는 겁니다. 양적 긴축하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지. 단기 단기 금리를 끌어올리더라도 장기 금리를 양적 긴축을 같이 끌어올리면서 따라가면 커브가 이렇게 커브라는 표현보다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좁아질 가능성을 네.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블라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금리 인상과 함께 금리 인상을 한두 차례 진행한 다음에는 양적 긴축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이제 나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금리 인상을 뭐 얼마까지 더 빠르게 해야 된다 이것도 존재하지만 블라드 총재 입장에서는 양적 긴축의 속도를 높여 나가는 방법도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옵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는 이제 17대 1이라는 말씀드렸지만 좀 과격한 표현이고 지금 보면은 이제 블라드 쪽에서 약간 좀 지지를 하는 사람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죠.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숫자도. 사실 네. 그분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었는데 이분 굉장히 웹하세요. 이게 생각이 배우시던데요, 이분.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이제 지지난주 금요일 날 마찬가지로 이제 7월 1일까지는 마찬가지로 1% 인상을 기대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게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죠. 메스터 총재가 이분 원래 이제 여자분 매파하신데 이 메스터 총재도 얘기하고 있는 게 다른 얘기는 안 하지만은 저절로 내려오는 물가는 없다. 예.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저절로 물가가 내려오는 걸 본 적이 없다. 이제 이 얘기를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정확하게 어떻게 액션해야 된다라는 얘기보다도 그래도 하나하나 좀 사람들이 바라봤었을 때 인플레이션 쪽에 초점을 맞추는 그 기대감 이게 이제 계속해서 좀 생생하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주식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바라보면은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이제 바이 더 딥이라고 하죠. 바이 더 딥이라는 건 시장이 흔들리면은 밀리면 사자잖아요. 바이 더 딥의 심리가 강할 때 제일 큰 호재는 주가가 하락하는 게 제일 큰 호재입니다. 많이 하락하는 건 최대의 호재가 되고요. 많이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5% 하락하다 그걸 되감아 버리잖아요. 이게 최대 호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굿이즈 굿, 배드이즈 굿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도 참 이게 냉정한 말씀 같지만 이 전쟁 자체가 굉장히 뼈아픈 거지만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게 성장을 최소한으로 건드리고 주식시장도 최소한으로 건드린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연준이라는 애들이 되게 과도하게 해석을 해주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가는 전략. 그러면 성장은 크게 훼손이 안 되면서도 금리 인상 속도가 확 줄어들게 되면은 이거는 주식시장에는 다시 한번 이제 숨통을 열어주는 그런 지금 그 흐름이 네. 그 흐름이 지난주에 나타났어요. 네. 사실은 야 전쟁 났는데 주가 오른다 이렇게 하면 반등하네 이런 흐름이 지금 딱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또 며칠 만에 지난 주말부터 갑자기 지금 이 곧 끝나기를 바라고 이렇게 급변동하는 거 보니까 끝판인 것 같은 느낌은 들긴 하지만 지금 유가 지금 니켈 가격이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네. 아침에 3만 달러, 지금 저녁에 방송 중에 3만 8천 달러, 지금 4만 달러예요. 아주 미쳤는데, 완전히 미쳐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2019년도에 보험적 금리 인하를 단행한 연준의 태도를 보면 언제든지 시장이 무너지는 건 못 보고 무너질 것 같으면 네. 보험 금리 인상하던 것도 멈춰주고 네. 그리고 또 파월은 또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를 세게 못 올린다 이런 상황이 오면 이번 그 인플레이션은 그동안에 맞았던 우리가 그 20년간 맞았던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하고는 네. 조금 체급이 좀 다른 거 차원이 다를 아닌가. 수 있지. 네. 왜냐면 모두 다 오르잖아요 지금. 네. 저는 처음 보거든요. 저는 네, 2000년에 네. 이 일 시작한 이후로 저는 이런 상황을 처음 봐서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어줍지 올리다가 나중에 되면 뒤통수를 더 세게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연준이. 네네. 연준도 지금 너무 잘못했네. 이런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 덧붙여서 제가 그 말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아까 네. 인플레를 걱정하다가 순식간에 디플레를 걱정하는 그 시기가 빨리 와버렸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이유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샤워실의 바보들, 아 예. 그 중앙은행의 어리석음을 지금 빗대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 조절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네, 생각했을 그렇죠. 때는. 네. 그러니까 연준은 그렇죠. 뭐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게 뜨거운 물 틀었다가 찬물 틀었다 이게 사실은 온도 조절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주식시장의 기대 차원에서는 성장을 훼손하지 않고 네. 물가만 안정시킬 수 있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정교한 통화 정책이 나오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 하나랑 그렇게 하면 물가가 잡히겠냐. 네. 결국은 약간 경기를 훼손시켜야 결국은 물가가 잡힐 수밖에 없지 않나. 네. 특히나 지금처럼 비용 상승의 인플레라고 하면 경기를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많이 죽여야 잡힐 수 있지 않나라는 저는 사실 그런 우려가 좀 많이 들거든요. 네. 혹시 그럴 위험성은 없을까요?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이제 주사 맞는 거였는데 항상 간호사 누나들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죠. 안 아프게 놔주겠다. 안 아프게 놔주는 주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았을 땐 정말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쏘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 같아요. 뭐냐면 성장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런 것들보다는 결국에는 그래도 지금 이 정도까지 성장의 기운이 남아있을 때 이 성장의 기운이 버틸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물가를 잡아라.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쓸 수 있는 리소스가 이만큼의 성장이란 그 성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만큼의 성장이라는 리소스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이제 연준에 던지는 건데 그냥 미션 임파서블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때 뭐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보석 같은 거 뭐 이렇게 저 다운로드 받으러 들어갔는데 위에서부터 내려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새로운 그런 어떻게 무엇을 고민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연준한테 굉장히 어려운 미션을 좀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망을 받았던 게 지난주에 이제 파월 의장 그 연설 그 의회 증언에서 이제 나왔던 그 부분이 이제 좀 그 주목을 좀 받았는데 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의원이 이제 물어봐요. 폴 볼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폴 볼커가 저기 물가를 잡았던 걸 잘 알고 있냐 하니까 이제 잘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의원이 이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폴 볼커는 처음에는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그렇게 빨리 인상할 때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은 욕을 먹었지만 나중에는 미국 경제의 물가를 안정시킨 그렇죠. 영웅으로 이제 얘기를 듣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연준도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하니까 이제 파월 회장이 자기는 폴 볼커를 엄청나게 존경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든 뭐 이제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폴 볼커의 흐름을 맞춰가지고라도 물가를 반드시 잡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의원이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을 뭐라고 하냐면 여태까지 했던 것과는 다른 행보를 가겠다는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분도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인데 결국에는 이제 프라이스 스테빌리티라는 거,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라는 것에 이제 연준이 어느 정도 방점을 두고 있느냐, 이제 요걸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제 말씀이 계속 도는 것 같지만 저도 이제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트랩이 연준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모두가 다 만족하는 스텝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순간 유가가 따라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신 게 그거예요. 니켈 가격이 3자가 4자로 바뀌었다는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준이 천천히 가겠네 하는 순간에 주가도 오르지만 니켈 가격이 3에서 4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거 아니네. 그러면 이제 어떤 케이스가 되냐면 어렸을 때 이제 저는 안 해봤는데 이렇게 뭐 저기 뭐 점순이 뭐 점돌이 뭐 이제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저기 조선 후기의 어떤 조선 후기도 아니죠. 그 옛날 이제 시골 청년들 나와서 보면은 이렇게 그 나뭇잎 갖다 놓고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각동이님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게 멀리 안 가도. 곽지윤 형이 그 세대 아니신데 그래서 제가 이런 거 굉장히 흐뭇해하시는 건데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저기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한다. 세게 한다. 천천히 한다. 세게 한다. 천천히 한다. 세게 한다고 할 때는 막 울려고 하고 천천히 한다 할 때 빙긋 웃고 그다음에 이제 천천히 한다? 빙긋 웃다가 갑자기 세게 한다.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하루에도.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요번 주하고 또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유가가 125불까지 가니까 세게 한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전쟁이 장기화될 것 같고 성장이 둔화될 것 같으니까 천천히 한다. 2킬이 3에서 4로 바뀌니까 세게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도 지금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그렇죠.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레퍼런스 같은 게 없다라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해주셨던 말씀을 이제 받아서 하나 말씀 더 드리면 결국에는 여태까지 시장이 흔들릴 때 여러 가지 지정학적 사태가 나타났을 때 연준이 나서서 도와준 거는 그러니까 페드 푸시라고 하잖아요. 연준이 나서서 도와줬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기저에는 디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얼마든지 돈을 풀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돈을 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박정현 박사님께서 그러니까 못 도와준다고 안 도와준다는 건 달라요. 엄청 다르죠. 엄청 다르죠. 예. 안 도와주시잖아요. 그럼 가서 무릎 꿇어야죠. 막 울고 막 뒹구르면 너무 측은해지시면 그럼 뭔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안 도와주는 거죠. 너무 힘들어하면은 안 되는데 하면서 도와줄 수 있죠. 이게 안 도와주는 거죠. 맞아요. 못 도와주는 건 얘기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럼 아예 기대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연준은 지금 점점 더 못 도와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도와주는 쪽에서 못 도와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안 도와주는 쪽으로 넘어와서 우리를 도와줘야 돼. 이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느끼는 온도차가 좀 큰 게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JOLTS 졸츠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 예. 주인구직 보고서 나오잖아요. 네. 그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거 높게 나오면 그러니까 구인난이 나오면 또 다시 이거는 조금 거의 피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난주에 저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많이 거기서 나왔죠? 임금 이제 고용은 굉장히 셌는데 임금 상승률이 높지가 않았어요. 살짝 꺾였죠. 예, 살짝. 꺾였죠. 그래서 사실 이거 괜찮아지는 건가? 이제 이런 기대를 사실은 가져올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해석도 들어보면은 저도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게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고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 중에는 어떤 고용들이 있냐면 저임금 일자리에서의 고용이 굉장히 빠르게 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락징이라든지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일자리가 좀 서비스업 쪽에서 저임금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겁니다. 그럼 사실상 평균적으로 임금 상승세는 그러니까 일자리는 늘었지만 저임금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임금 상승세가 좀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 해석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그 졸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조금 좀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탄탄하게 나와주게 되면은 이게 작년도 하반기에도 파월 의장이 사실은 테이퍼링을 연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생각을 그렇죠. 바꿨던 게 네. 7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서 돌아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1월 달부터 사실은 보시면 1월 연초에는 3번 인상 얘기하고 있었어요, 연내에. 근데 이제 1월 달에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온 다음에 5번. 1월 FOMC 끝난 다음에 6번. 2월 달에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니까 지금 7번, 8번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사실은 PCE가 더 중요하다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연준 이제 FOMC를 앞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FOMC에서의 스토리를 조금은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요. 소비자 물가 지수 좀 같이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또 부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이거 계속 해야 되는데 또 2부 순서가 또 거의 마무리돼가지고 네. 아쉽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고 네. 또 다음 달 초에 나와 주실 거니까. 근데 사실 이게 뭐 저희가 여기서 답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저는 그래도 오늘 부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와닿는 게 못 도와주는 거랑 안 도와주는 거랑은 다른 얘기다. 근데 연준이 이제는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못 도와주는 상황으로 갈 위험성을 조금은 그래도 얘기를 좀 그런 해주신 것 것도 좀 같아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부장님 얘기 더 듣고 싶으시죠? 저도 더 듣고 싶은데 또 다음 순서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은 매달 첫째 주 월요일 날 모시니까 또 다음 시간을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